저희가 오늘 식사요법 및 실습 이제 첫 번째 수업에서 식사요법의 개요, 영양관리 과정을 첫 시간에 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3장에 가서 아니죠. 두 번째 시간에는 저쪽 뒤에 가서 예, 당뇨병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아직 당뇨병은 배우지 않았지만 당뇨병의 식단짜기 부분이 부록에 좀 써져 있는데요. 제가 교재를 지금 개정 전에 거랑 개정 후에 거랑 좀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교재 469쪽 한번 잠깐 가볼게요. 469쪽을 가면 네, 식품 교환표라고 나오는데요. 이 식품 교환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식단을 좀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식품 교환표 제가 캡처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식품 교환표는 여러분들이 여기 표에 들어있는 숫자를 다 외워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냥 이번 시간에 다 외워버리도록 그냥 흡수를 해버리도록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카톡 창에다가 좀 붙여드렸는데요. 네, 요 식품 교환표에 각 식품 군별로 열량이 1교환의 열량이 몇 칼로리인지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갈게요. 식품군의 세부 항목이 2개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식품군을 찾아주세요. 예, 제가 채팅창에도 한번 좀 채팅에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 교환표에서 식품군의 열량이 2개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식품군은 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빨리 보시고 어떤 식품군인지 그렇죠. 네네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이 식품군이 구분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다 올렸다시피 아이러니하게 이응으로 시작하는 식품군이네요. 그죠? 그래서 2개로 구분되어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우유군이 일반 우유는 125칼로리. 이게 왕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숫자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식품군과 비교했을 때 이 식품군이 1교환을 먹었을 때 칼로리가 제일 높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우유는 열량 중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높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량이 모자랄 때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일 수도 있고요. 또 쉽게 섭취할 수도 있는 그런 식품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칼로리 조절을 해야 되는데 또 단백질이나 칼슘을 생각해서 우유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45칼로리 정도 적은 저지방 우유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지방군은 1회 분량이 얼마예요? 45칼로리예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지방 1g은 몇 칼로리일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아마 영양과 예방의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지방 1g은 몇 칼로리일까요? 몇 칼로리? 네. 중간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9 곱하기 5는 얼마예요? 5, 9, 45죠. 그래서 지방 1g은 몇 칼로리? 9칼로리. 그렇죠? 그러면 지방 5g이 1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스푼이 있고 테이블스푼이 있는데요. 티스푼의 뭐라 그러죠? 중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본 물질이 티스푼에 담겼을 때 5g, 테이블스푼에 담겼을 때 15g으로 우리가 좀 잠정적으로 약속을 하는데요. 지방 5g을 섭취했을 때 5, 9, 45, 그래서 45칼로리가 되고요. 일반 우유에서 45칼로리를 빼면 뭐가 돼요? 저지방 우유가 되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세트로 그냥 다 외워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백 찾아보실래요? 열량이 100인 식품군은 다시 제가 여기서 할게요. 1교환 단위당 열량이 100칼로리인 식품군은,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다 여러분들하고 좀 활동을 하냐면요. 제가 여기 숫자를 하나도 넣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 비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 때 쓰세요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식품군별로 열량과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양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야지 당뇨 식단도 짜고 또 뭐죠? 콩팥, 신장 질환 식단도 짜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유군을 보시면은요, 열량이 100칼로리인데요.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 23g, 단백질 2g, 합하면 25g이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둘 다 g당 4칼로리를 냅니다. 그죠? 그러면은 25g 곱하기 4칼로리를 하게 되면은 25가 하나 있으면 25, 두 개면 50, 세 개면 75, 네 개. 25g이 아니요. 그러니까 1g당 그 4칼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배로 하게 되면 100칼로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069는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 양을 더해서 4칼로리를 곱했더니 뭐가 됐어요? 예, 10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고지방이 얼마예요? 네, 100칼로리가 되겠습니다. 고지방이 100칼로리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단백질량은 똑같아요. 그럼 48에 32 정도 되죠. 그죠? 48에 32 정도 되고 지방은 g당 9칼로리니까 29, 18. 그럼 18 곱하기 얼마예요? 아니요. 18 더하기 32가 되겠는 거죠. 그죠? 지방이 18이 되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 469쪽을 보고 계신다면 거기에다 좀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 1교환 단위당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은 g당 몇 칼로리요? 제가 여기서 글씨를 쓰는 거를 지금 연결을 안 해놔서요. 제가 울퉁불퉁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그 교육 효과는 똑바로 쓰는 것보다 좀 못 쓰는 게 더 효과가 있다 그래요. 지방은 9칼로리, 그 다음에 단백질은 4칼로리, 탄수화물도 4칼로리. 그래서 2g 곱하기 4칼로리, 2 곱하기 4칼로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방은 48에 32, 제가 지금 마우스로 쓰고 있어요. 저쪽에 펜이 있는데 오늘 연결이 안 돼가지고 다음에는 좀 근데 펜으로도 제가 이게 편하지가 않아가지고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은 50칼로리가 되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시험 보시다가도 아 이건 몇 g이 맞았지?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다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이제 거꾸로 환산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 5g이면은 얼마가 더 추가가 돼요? 3, 9, 27이죠. 3, 9, 27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77칼로리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는 또 104칼로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끝자리를 좀 버림으로 해서 50칼로리, 그다음에 75칼로리, 100칼로리 이렇게 좀 세트로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른 색깔로 연두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연두색으로. 그래서 곡류와 어육류군 세트로 곡류 100칼로리, 고지방 어육류는 100칼로리 이게 세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량에 따라서 지방이 2g인 저지방은 50, 5g인 중지방은 75, 그 다음에 8g인 고지방은 100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우유군, 지방군 묶었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준 학년이 없는데요. 오늘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채소군은 탄수화물, 단백질의 양을 더하면 5g이 되죠. 5, 4, 20. 쉽죠, 그죠? 매우 쉽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과일군에는 그 단백질과 지방이 미미하게 있는 과일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단백질과 지방이 그 다른 식품군에 비해서 다른 식품군, 그러니까 어육류군이나 지방군, 이 뭐죠? 우유군에 비해서 지방이나 단백질 양이 적기 때문에 탄수화물만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량을 계산할 때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뭐라 그러죠? 크루드하게 거칠게 계산을 했을 때 12 곱하기 4는 48인데요. 여기다 48이라고 쓰질 않고 그냥 50이라고 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요 지방군에서 2칼로리씩 이렇게 했던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서로 저기 보완이 되기 때문에 총 칼로리는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소군 20칼로리 그냥 알아두시고요. 과일군 50칼로리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세트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시 17쪽, 15쪽으로 와볼까요? 제가 조금 줄여볼까요? 지금 화면 잘 보이고 계신가요? 네. 네, 제가 이제 식사요법의 개요 및 영양 관리 과정을 첫 시간에 좀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잠깐 공유 중지하고요. 카메라 켜주시고요.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교재를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교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제가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예, 위에 줄은 제가 지금 세 번째 화면 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화면에 지금 카메라 켜주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도, 네, 첫 번째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교재를 열고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장에 제가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에는 병원식과 영양 지원을 먼저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위장관 질환 올려드리고 지금 이제 처음 1장으로 와서 수업을 하는데요. 수업 지금 먼저 올려드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하면서 좀 잘 확인하시라고 그렇게 올려드렸고요. 제가 강의를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더 설명은 하진 않고요. 제가 그 위장관 질환과 또 이제 몇 질환에 대해서는 그 선택형 문제를 좀 드리고 그 중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좀 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요법 및 실습은 과락 과목이에요.
영양사 시험에서 다른 과목을 아무리 시험을 잘 보더라도 이 식사요법 및 실습 점수가 너무 낮게 되면 영양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부분들을 또 그 국가고시 보는 것도 한번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도 한번 보셨으면 해서 문제 좀 올려드리고 문제 풀이도 좀 가능하면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사요법 개요 및 영양 관리를 한 20분 동안 빨리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그 식단 작성을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오늘 수업 시간에 식단 작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과제창에 그냥 올리고 이렇게 좀 바로바로 우리의 활동들을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식사요법의 개요 및 영양관리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1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강조 표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식사요법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식사요법은 어떤 과목이냐 하고 본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언더라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치료인데 어떻게 영양치료를 하나? 식사를 조절해서 영양치료를 하는 것이 식사요법이다. 그 얘기는 칼로리를 조절한다던가 영양소를 줄인다던가 느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식사를 조절하는 영양적 치료가 식사요법이고요. 그럼 목적은 뭐냐? 목적은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우리가 영양과 예방의학 시간에도 이 영양이라는 학문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었다 그랬는데, 이 식사요법은 대상이 환자예요. 일반인이 아니고 지역사회 주민이 아니고 환자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 위장질환 환자, 그래서 그 각각 환자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심지어는 그 고형식을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형식을 못 드시는 분들은 모든 음식이 다 갈아서 나가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뭐 쉐이크 이런 데 갈아 보셨겠지만 아무리 뭐 레몬을 넣고 하더라도 이 식품 색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갈아 놓은 걸 봐가지고는 다 걔가 걔기 때문에 이 식사를 하고 싶은 그 식욕이 갈수록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잘 갈아진 음식을 좀 이렇게 성형을 해서 그 음식이 뭐라는 것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걸로 살짝 좀 코팅을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무스 케이크 같은데 위에 색깔들 이렇게 다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다른 음식이지만 눈에 똑같이 보이는 것들을 좀 뭐 용기를 다른 데 담는다든가 뭐 그런 노력들도 있겠지만은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요즘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아 암 환자들이요. 정말 힘들대요. 그러니까 성인 암 환자들도 그 식품을 제한되게 하여튼 건강에 좋은 것만 주잖아요. 그죠?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하여튼 블렌드하게 그냥 심심하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식욕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소아암 환자들은 그걸 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암 환자 병동에 계시던 영양사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한 끼는 컵라면을 한번 줘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지방량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좀 건강한 컵라면을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뜨거운 물 바로 부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서빙을 했대요. 그랬더니 소아 암 환자도 뭐 감동을 했겠지만
그 엄마들이 너무 감동을 해서 막 눈물을 흘렸대요. 또 어떤 날은 추억의 도시락 해 가지고 옛날 도시락, 아마 소아암 환자들은 그런 옛날 도시락을 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겠지만은요. 아마 어머니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그런 아이템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시락에 뭐 계란말인지 하여튼 요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어디 소풍 온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그 도시락에 식사를 담아서 또 한번 서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칼로리가 얼마다, 그다음에 또 뭐 영양소를 어떻게 조절했다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환자들을 감동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이 그 식사요법의 목적,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정말 마음이 찡해서 눈물이 핑 돌고 감동이 되고, 예,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식사요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잔소리가 길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영양관리 과정에 한번 가볼게요. 이 영양관리 과정은 뒷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요. 영어로는 nutrition, 그럼 영양이죠. care, 관리,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NCP 이렇게 그냥 막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미국 영양사 협회 Nutrition and Dietetics, Academy of Nutrition Dietetics에서 2002년에 우리가 이 병원에서의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체계적인 프로세스, 체계적인 뭔가의 과정을 갖다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18페이지, 제가 그냥 이렇게 스크롤해서 보내겠습니다. 이제 여기 영양관리 과정에 보시면요. 조금 줄이면은 제목이 다 나올까요? 네, 여기 영양관리 과정 모델이라고 그림 1-1이 있고요.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영양 관리를 하는 시스템, 건강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사회지원 시스템, 경제, 조금 내려봅시다. 실무 환경, 이런 큰 가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 진단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영양 평가라는 과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영양 진단에서 프로블럼이 뭐냐, 심텀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식사 조절을 하죠. 그거를 다른 말로 영양 중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 중재를 했습니다. 그게 일주일일 수도 있고 1개월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중재를 너무 기간을 길게 두면 이게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기간을 두고 중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요. 평가를 합니다. 이거를 중재했더니 효과가 있다 없다. 없으면 빨리 다른 문제를 발견을 해서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효과도 없는데 계속 그 식사를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영양의 그 질을 확인하는 이런 그 인디케이터들, 지표들, 뭐 혈중 알부민이라든가 뭐 헤모글로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 백혈구 수치, 이런 상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평가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양 판정을 다시 재판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백질을 조절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단백질 아니고 지방까지도 조절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들의 영양과 식사요법의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원활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됐고요. 저희가 국민영양관리법이라는 법안을 우리 그 영양사들과 또 영양학과 교수님, 또 국회의원, 영양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던 손승미 교수님, 가톨릭대학교 손승미 교수님이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영양관리는 개인과 지역사회만 갖고 안 된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것이 진행돼야 된다 하는 것을 통과를 시켜서 국민영양관리법이 됐고요. 국민영양관리법의 핵심 항목이 뭐냐면은 국민 영양을 상태가 어떤지 평가를 하고, 그래서 국민 건강 국건영 조사라 그러죠.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계속 이렇게 매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문제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원들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임상 영양사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병원에서 일하는 영양사들은 기존의 대학 과정에서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보고 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임상 영양사라는 과정을 둬서 지금 현재는 대학원 2년 과정으로 해서 과정을 수료하고 3년 실습을 하고 국가고시를 보면은 임상 영양사가 되게 그렇게 이제 좀 수정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현재 지금 병원의 영양사로 계신 분들 초반에의 경우에는 1년 과정 교육과정 대한영양사협회에서 했던 1년 교육과정 1학기, 2학기 교육과정을 매주 수요일마다 3시간씩 가서 수료하고 거기에 따른 또 자체 시험을 2번을 통과를 한 사람을 국가고시 볼 수 있는 자격을 줬고 국가고시를 봐서 임상 영양사를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1회 임상 영양사 그 과정에서 우리 삼육 서울병원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 2분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시험 보고 해서 임상 영양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하던 때는 한 50%의 과목들은 직접 해당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 50%는 병원의 임상 영양사로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 그중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박사 이상 수준의 그런 선생님들이 와서 강의를 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용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얘기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이 식사요법은 영양사 시험 과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12월에 영양사 국가고시 문제 출제를 위해서 제가 출제위원으로 초청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가서 엘리베이터도 다 이렇게 차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외부와는 모든 CCTV나 이런 것들이 다 차단돼 있고,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는 모든 외부와의 소통을 못하는 그런 이제 환경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또 현재 식사요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출판된 책들에서 혹시 또 다르게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것들 검토를 하면서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월요일 날 입소해서 시험 다 끝난 후에 퇴소를 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거쳐서 검토를 거쳐서 나중에는 이제 국어 선생님 담당 국어 선생님 오셔서 거기에 대한 말들이 맞는지 띄어쓰기가 맞는지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검토들이 거쳐가지고 이제 문항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거를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볼 때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시면 지금 현재 보는 교재 말고도 다른 교재들 이렇게 한번 비교해 가면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딴 데는 어떻게 좀 써져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장은 많이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지나가 보겠습니다. 영양 판정 나오죠? 네, 교재 18쪽 아래에 있습니다. 영양 판정 여기 가서 보시면은요. 영양 판정 단계는 뭐냐면은 영양 상태를 자료 수집까지 할까요? 네. 영양 상태를 중재할 수 있는 영양 치료를 우리가 계획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다시 지워버릴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수집한다. 영양 판정이라는 것은 혈액 지표든지 임상 지표든지 식사 섭취 단계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지표를 수집하는 게 영양 판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식사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신체 계측, 또 생화학적 자료, 그다음에 뭐 과거력, 또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A, B, C, D 이렇게 좀 나눠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 식품은 다이어터리, 그 다음에 생화학은 B, 바이오, B로 시작하죠. 신체 계측은 안트로포메트리라 그래서 이 A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A, B, 그 다음에 임상적인 검사를 클리니컬 뭐 이런 것들이겠죠.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 다음에 다이어터리가 그래서 A, B, C, D 큰 항목으로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진단은 뭐냐? 예, 영양 진단이라는 것은 영양 진단이라는 것은 요 세 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를 진단을 하겠죠. 당뇨냐? 아니면은 뭐 어떤 고혈압이나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인이 뭐냐, 에티올로지가 뭐냐, 심프톰, 사인 이런 것들이 뭐냐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영양 진단을 할 때는 혼자서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여러 영역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 진단 PES, 패스네, 그죠? PES가 뭐냐 하면은 문제 뭐 이런 것이다. 저는 여기 지금 1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할 마음이 지금은 없습니다. 예, 문제집에서 있는 부분이 읽게 되면 뭐 그건 포함이 되겠지만요. 왜냐하면 식사요법에서 우리가 다룰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 항목이 뭐죠? 예, 영양 중재라는 게 있습니다. 중재는 그 조절된 식사를 제공해 나가는 것,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중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아까 설명했던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양 상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아마도 영양 평가라는 과목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영양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 입원을 하면은요, 영양 선별 검사, 스크리닝이라 그래요. 여기 스크리닝 위에 나오죠. 스크리닝은 체에다가 이렇게 걸러서 큰 돌멩이는 건지고 작은 모래알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 문제가 큰 사람만 골라내는 게 선별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는가 예면은 이 사람들만 대상으로 판정을 하죠. 그래서 영양 판정 과정에서 진단이라던가 중재, 그래서 개선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은 개선이 안 됐다. 그러면은 재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네, 그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23페이지에서 봤고요. 영양 판정의 단계, 예, 판정, 주관적 판정, 여기 그 영양 판정 시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양 판정을 하려면은 현재 영양요법이 뭐 저단백식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겠죠. 왜 그러냐? 만성 콩팥병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약은 못 쓴다. 그래서 키체중, 신장 체중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요. 또 혈액 지표들. 요즘은 종이로 이런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자 시스템으로 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바로 올라오게 되겠죠. 신체 계측도 바로 올라오고요. 진단명이나 또 이런 것들은 다 그 자동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기입하게 되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런 그 판정을 하면서 식사 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 해 나가면서 영양 불량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영양 판정인데요. 이런 데이터를 영양사가 수집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입원 당시에 그 현장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내용들은 설문지를 주고 환자 본인이 또는 보호자가 도와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해야 될 부분인 환자의 식사 계획. 그래서 1장에서는 아마 이 환자의 식사 계획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어요. 여기 그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또 식사 지침, 식사 구성안 등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식품교환표 부록에 가서 봤었죠. 그 식품교환표 바로 앞부분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020년 개정된 부분을 반영한 책이 개정판이고요. 거기에 저도 지금 이 개정된 부분을 좀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개정된 부분들이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 필요량을 이 사람 얼마 필요하냐 하는 것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처음에 열량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어떤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다르지요. 또 대사적 스트레스, 암이 있는지 없는지, 비만이나 활동 정도. 우리가 기초 영양학에서는 여기 끝에 있는 부분만 고려하지만은요, 우리 식사요법에서는 대사적 스트레스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대사적 스트레스, 암이나 수술이나 이런 것으로 대사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 계수를 곱해서 열량을 구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심한 감염이 있거나 또 암이 있거나 화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 계수가 커지죠. 그만큼 우리 몸이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 심한 운동을 하는 만큼 이 임상적인 스트레스도, 예, 외상도 많은 그 열량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사적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대사적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에 28칼로리, 킬로그램당 28칼로리라면 대사적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은 킬로그램당 40칼로리까지도 그 열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29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활동 정도에 대한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 네, 활동 정도에 따라서 열량 필요량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가벼운 활동이냐 중등도냐 심한 활동이냐. 근데 과체중이면 좀 적게 주고요. 저체중이면은 활동이 심하면 45칼로리, 킬로그램당 45칼로리도 줍니다. 저희가 단백질 필요량, 수분 필요량 지나면 여기서 이제 식품 교환표를 이용한 식단 작성으로 들어갈 텐데요. 시간이 지금 돼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단백질 필요량 산정부터 설명을 하면서 식단 작성까지 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카메라 잠깐 끄고요. 예,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